네,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입원 환자 수가 한 달 전보다 지금 9배가 급증했습니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로나19가 발견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전에는 코로나19를 잘 모르는 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기성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행이 반복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들은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코로나19가 감소하던 시기에서 증가하는 시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의 유행이 재작년 유행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였습니다. 네. 작은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이 적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유행이 2번 반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유행이 이번에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를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입원 환자 수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환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감염의 규모는 예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자료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의 대유행이 오고 나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감염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왔을 때에는 전 국민이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되셨었거든요. 그 다음에도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로 유행이 올 때마다 감염의 숫자는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확진자의 숫자를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원 환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 환자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진자나 감염자의 증가와 입원 환자의 증가 사이에서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더 많은 감염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확진자 수를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신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하수 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감염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을 하기 위해서 감염되신 분들은 몸에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파편으로 하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하수들을 모아서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그 하수에 있나를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전체적인 감염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가 모일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입원 환자처럼 실제 감염과는 1주와 2주 정도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정도부터 유행이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네.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유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가장 많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8월 이달 안에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감염자는 이번 주와 다음 네. 주 정도에 가장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염자가 입원 환자나 중증 환자로 진행될 때까지는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으로 본다라면 9월 초 정도가 가장 의료 체계에 많은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코로나 대표적인 증상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 그 대유행했던 코로나 상황과 비슷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신 적도 있으시고요. 네.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일반적인 감기와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인후통이라는 증상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이게 코로나19 감염이구나라고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군들에게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감기와 달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인지 모른다라면 경구용 치료제나 다른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고위험군들은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입원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은 입원 환자의 중증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1% 이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100명 정도 감염이 되시면 한두 분 정도는 매우 어려우실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면서 중증화율은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백신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또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는 지금의 위험도는 100분의 1 정도까지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치명률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인플루엔자와 비교한다라면 젊은 인구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감염병이고요. 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정도랑 비교는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네. 독특하게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훨씬 더 위험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부분이요. 이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하는 사례가 최근에 좀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유행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감염 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은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증과 사망 사례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요양기관에 방문을 자제하시거나 방문한다고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지만 그쪽으로 전파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잘 준비해 주셨겠지만 계속해서 절기마다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연간 한 번 정도의 접종을 꼭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린이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전국적으로 개학이 있어가지고 또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저희가 주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계약이라든지 휴가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면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면역이 감소하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그 유행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철이라든지 계약 같은 특정한 원인이 일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유행의 증감이 오랫동안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KP3라고 불리던데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명칭이 길어지면서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들은 모두 오미크론에서 유래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은 늘어나 있지만 중증화율은 떨어져 있는 형태였는데요. 네. 오미크론에 계속되는 변이들도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염이나 면역으로 획득했던 백신 접종을 획득했던 면역들은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네. 중증화율이나 다른 중요한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특히 계속해서 중복해서 감염이 되시거나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오미크론과 큰 변화는 없지만 계속해서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감염이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면역 회피의 그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면 기존에 있던 백신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를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RNA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백신 플랫폼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변이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부터 JN1이라고 해서 지금 KP3 이전에 바로 직전의 변이 바이러스이거든요. 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들을 접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백신이기 때문에 네. 감염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업데이트를 마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는 것처럼 연간 한 번 정도는 고위험군들에게 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학교도 그렇고 각종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도 그렇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 격리 의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지적의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19를 마치 풍토병처럼 다룰 수 있는 환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격리 의무 같은 것들을 다시 도입하는 것들은 네. 예전의 진전을 다시 되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정책 집행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프면 쉬는 문화보다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게 미덕인 나라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직장이든 학교든 아프면 쉴 수 있어야지 그 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격리 의무는 없어졌지만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조금 더 많이 자주 알려드릴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위기 대응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높일 필요는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위기 단계 조정보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행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이번 유행이 매우 컸기 때문에 아마 이번 동절기에 오늘 유행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유행이 또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면 또 이 정도 규모의 유행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매년 2번 정도 반복되는 일이라고 봐야 되고 2번 정도 반복되는 일은 일상적인 대응 체계 내에서 저희가 완전히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병상 부족 문제 앞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병상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병원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고 그리고 고위험군들은 급격하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상을 배정하거나 병상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고 병상이 이미 확보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이 여러 번 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유행 규모가 커진다라면 현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진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의료진들이 또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료진 확보와 그다음에 의료 체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질병이 하나 더 있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인데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엠폭스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았지만 서구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처럼 엠폭스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변이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 능력이나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중증화율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코로나19로 비유해서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형태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엠폭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전에 유행하던 바이러스 종류에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네. 그 변이가 중증화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도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특성들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 엠폭스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속도로 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엠폭스는 사회적 낙인이 있는 감염병이고요. 네.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사회에서 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그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저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확산하고 있는 변이가 어린이들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밀접한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병변 부위에 직접적인 전파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성접촉 이외에도 다른 전파의 경로들이 있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밀접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네. 피부를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경로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엠폭스는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엠폭스는 기본적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백신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엠폭스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아니면
비말 전파 같은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산의 위험은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감염 예방 수칙들은 손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감염병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시면서 격리를 수행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 엠폭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이어서 엠폭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정재은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